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요. 각 나라 국기마다 별, 태양, 지구 이런 천체 상징물들이 등장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태극기에도 우주 만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의 귀한 태극기가 빛을 보지 못했던 암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자유와 빛을 되찾은 날, 바로 광복절인데요. 오늘은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책 역사책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책의 숨은 재미를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아는 척 책방.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결코 이걸 다 본 사람을 찾기는 진짜 힘든 책이거든요. 엄청 긴가 봐요. 이게 6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이야. 아마 이름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모비딕입니다. 아, 모비딕. 네. 벽돌 사이즈의 책이라고 하니까 이미 저는 포기고요. 근데 이 책 제목이기도 한 모비딕 이게 뭔가요 도대체? 모비딕은 이 책에 나오는 네. 향유 고래의 이름이에요. 아, 고래 향유- 이름이에요. 네, 아. 그 향유 고래한테 한쪽 다리를 잃은 그 에예부 선장이 그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향유 고래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배를 끌고 다니는데 그 배에 탄 초보 선원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관찰기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600페이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 책의 두께에 비해서는 정말 한 줄로 요약되는 내용이네요. 그 모비딕과 그 선장이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제가 읽은 판본은 684페이지였는데 모비딕과 싸우는 장면은 38페이지입니다. 아 그래요? 입담하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실제로 싸우는 건. 그것만 읽으면 되겠네. 하이라이트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앞에 다 뭐가 나오냐면 네. 완전 백과사전식이에요. 고래에 대한 모든 게 있습니다. 오. 뭐 인류 역사에 고래가 언제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포경선의 종류, 작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래를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요. 그 서점 주인이 그 책을 분류해가지고 꽂잖아요. 네네. 그럼 소설에 꽂아야 되는데 수산업 코너에 이걸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조사를 잘했는지. 이야, 그렇죠. 완전 네. 전문 서적 같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비딕이라는 책이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고 있고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사랑하는 책으로도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작가가 생전에는 그다지 빛을 못 봤다고 하던데요. 31세 모비딕을 썼거든요. 31세. 31세 썼는데 72세 죽기까지 40년간 총 팔린 권수가 3,200권 정도예요. 소설은 안 팔리고 출판사 망하고 아이고야. 그래서 처음에 모비딕 쓰고 한 3, 4년? 4, 5년 네. 정도 있다가 네. 난 소설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뉴욕 세관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세관 공무원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실패한 소설가다라고 자기가 자의식을 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메가히트를 한 책이 된 거죠. 진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모비딕이 왜 그렇게 명작으로 꼽히게 됐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아는 척 포인트인데요. 세계 문학에서는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게 이제 Call me 이스마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라고 불러요? 아까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은 초보 고래잡인데 그럼 너무 자신감이 차고 그리고 익명성에 기대 가지고 이 관찰을 하는 입장이라서 좀 의역을 이렇게 하자면 뭐 일단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해두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사실은 이 전체 기조에 맞거든요. 말 나온 김에 그 에이에부 선장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에이에부 같은 경우는 성경 아합이라는 왕 인물을 따온 이름. 건데 네, 왕. 왕 이름 맞아요. 아하방. 굉장히 그 사람도 성경에서 나오는 빌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사적인 복수심을 위해서 부하들을 막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을 가진 네. 인물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름에서도 이런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유일하게 쓴소리라는 합리적인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스타벅? 스타벅. 별다방이요? 그렇죠. 네. 아 피쇼. 별다방. 어, 네. 진짜? 스타벅 이름이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와.
근데 스타벅스잖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창업자가 3명이어서 복수로. 아, 여러 명이. 그래서 네. 그죠. 스타벅들 해가지고 와.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인물 하나하나에도 숨은 뜻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그게 또 아는 척 책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쯤에서 이 모비딕의 탄생 비화가 궁금한데요.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가 이게 실화에 가까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쓴 허먼 멜빌 자체가요, 포경선 경험이 있어요. 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작가들이 어릴 때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가 20살 때 그 상선을 타게 돼요. 그 선원이 돼요. 네네. 그러다 포경선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 이스마엘이 하는 것과 좀 주인공의 어떤 여정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자기 경험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포경선 그 얘기를 한참 쓴 거죠. 또 그때쯤에 포경선 엑서스호의 놀랍고도 비참한 침몰기란 책이 좀 그 빵 터졌습니다. 그 시기에. 바다 가운데서 고래가 이제 배를 난파시켜가지고요. 그 난파된 배 위에서 인육을 먹어가며 버틴 그런 선원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끔찍하다. 그게 당시의 실화였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바탕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또 모카딕이라는 포경선 사이에서 전설적인 고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비딕의 모티브가 되는 실제 고래가 향유고래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고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 갈아 넣어서 만든 책이 모비딕인 거예요. 오, 그래서 백과사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고래잡이가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고래잡이는 굉장히 오래된 어업 활동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도 선사시대부터 고래잡이를 해왔다는 그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림이요? 바위에 새긴 그림? 저도 아는 척 하나 하려고. 울산 반구대 안각화가 아 진짜? 우리 선사시대부터 고래잡이를 그린 거래요. 야 진짜 네. 이건 진짜 안 해주려 그랬는데 이지혜 아나운서 제 유행어 한번 해드려야겠어요. 네. 대단해요. 아는 척하니까 좋네요. 달라.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모비딕, 이 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체 뭘까요? 초반기에 나왔을 때는 자연과 사람의 대립에서 이 자연을 뛰어넘는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선 자연과 대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연과 화합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조금 그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모비딕을 잡으러 갈 때 그 배에 선원이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당시에 미국의 주가 30개 주였대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제국주의라든가 체제, 시스템 그런 것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되게 다양한 그 사람들이 그런 체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 근데 그 안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혹시 진영 씨는 이 살면서 네. 모비딕 내가 넘어야 할 아니면 가져야 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인생 자체가 모비딕이에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네. 이거 저는 600페이지 넘게 나와요. 아, 내 인생을 드라마로 쓰면 대하 드라마가 된다. 그럼요. 바로 이거. 600페이지 넘게 나와서 저는 안 쓰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나의 삶의 모비딕은 뭘까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모비딕을 잡게 되든 아니든 인생은 정말로 뭔가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모비딕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는 척 책방 모비딕과 함께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은요 저희가 광복절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흔히들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이분은요 진정한 애국수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인데요. 첫 여성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매헌 윤봉길 선생님의 장손녀십니다. 근데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우리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후손의 삶은 어떨까 감히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인터뷰에서 봤더니 우리 윤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구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노래 가사 아니에요? 노래? 맞아. 제가 네, 김종서님 그 노래 그 제목을 보면서 네. 내가 살아온 삶을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었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반듯한 사람이고 애국심에 불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제일 먼저 목숨을 던질 사람이라는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한편으로 그게 강요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신중함이 부족해서 할 수 있었던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나를 구속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에게는 아름다운 구속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름다운 했었죠. 구속 그 가사 내용 보면 혼자인 게 좋아 이 부분인데 정말 혼자인 게 의원님도 좋아해 이 가사처럼? 좀 그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성격이. 네. 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윤봉길 의사의 자제 중에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은 우리 의원님의 아버님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봉길 이사가 24세에 이제 순국하셨기 때문에 자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네, 하시는데 맞아요. 15살에 장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딸, 아들에서 1녀 2남을 두셨는데 따님은 윤봉길 이사가 집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뜨셨고 윤봉길 이사가 집을 나가신 다음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은 9살에 아파서 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만 성장해서 윤봉길 이사의 손자가 1명이고 손녀가 6명이나 됐어요. 윤봉길 이사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네, 자식을 많이 두셨죠. 네. 윤봉길 의사가 집을 떠나실 때 혹시 마지막 모습을 뭐 할머님께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워낙 말수가 적어가지고 잘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제 떠나실 때 물 한 잔 달라고 해가지고 드리니까 이렇게 물그릇을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마시지 않고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내려놓고는 저희 아버지를 안고 네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는 이제 부엌으로 가셔서 집안일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떠나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단밖을 보니까 네. 이미 뭐 저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의거를 하신 다음에 순국하셨다는 그런 소식 듣고 이러고 나서 그때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말 한마디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그게 말수가 적으신 할머니가 살아가시면서 할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크면서 또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러죠.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셨을 테고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광복절 특집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그에 맞는 인생책을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어느 한국인의 삶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여기 파리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서영회 선생이 있습니다. 유럽 사회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프랑스어로 쓴 어느 한국인의 삶. 서영회 선생이 쓴 한국 역사 소설로 1930년 간행 당시 5쇄를 인쇄할 만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국내에는 90년 만에 번역돼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책 속 주인공 박선초의 삶을 통해 자유, 평등, 독립에 대한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느 한국인의 삶은요, 서영애 선생님께서 파리에서 프랑스어로 출간을 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책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 책의 해설을 쓰신 장석훈 교수님이 네.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할 때 독립기념관에 있는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소장님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 책을 내시면서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접하게 됐죠.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프랑스어로 쓰여진 한국 역사책이라는 것이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항상 느끼지만 우리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사실 직접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 파리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잊혀진 우리 독립운동가 서영애 선생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이 어느 한국인의 삶을 딱 읽으면 그 박선초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해보고 진짜인가. 괜히 막. 근데 진짜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 이게 자전적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소설과 역사의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제3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책이 나왔다. 누가 읽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한 어떤 소설이다라고 하면 이른바 엑조티즘, 좀 이국 향수도 있기 때문에 읽을만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한테 이 조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낸 게 아닌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90년 만에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니까 이제야 이 책을 알게 된 게 좀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파리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바로 우리 책의 저자 서영애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서영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프랑스까지 가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서영애 선생님은 1902년 부산에서 정말 부잣집 그 한약방집 아들로 태어나셨죠. 17살 나던 해에 3.1운동이 일어나서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다음에 이제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망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상해에 도착해서 보니까 1차 대전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논의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임시정부에서도 대표를 보내서 독립청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 파리 위원부에서 오는 소식을 계속 임시정부에서 이제 들으시면서 국제 외교의 중심인 파리에 가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면서 이제 파리를 가신 거죠. 파리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굉장히 대단하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 이승만이 있다면은 유럽에는 서영애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하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맹에 가서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고 이럴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고 또 국제연맹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속들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 서영애 선생님이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내밀어야 됐던 책자들도 만든 분이 서영애 선생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파리 언론 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려통신사를 세워가지고 임시정부와 계속 연락하면서 유럽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걸 알리고 또 임시정부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계속 연락을 하신 분이 서영애 선생님이시죠. 아, 이런 분을 왜 이제야 우리가 알았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에서 학교 다니실 때 퇴학당할 뻔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이에요? 그렇죠. 그 한국 사람들은 게을러서 네.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와 전통도 못 지키고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하니까 너무 아이고야. 화가 나서 이제 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집어던지셨는데 이제 퇴학 위기에 당하니까 그 서영애 선생님을 사랑하던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우리 역사를 완벽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교장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 게으르다는 일본 사람들의 선전은 잘못된 것이다를 인정하면서 우리 프랑스 학생들도 정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서영애 같이 행동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한 노력가이시고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죠. 굉장히 단단하고 강단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 계기라고 한다면 정말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의거 전에 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시안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윤봉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약간 부담되는데요. 그러면.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이 시는 윤봉길 이사가 의거하러 가시기 이틀 전 저녁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당신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이력서를 적어보라고 할 때 쓰신 글 중에 일부분인데 유서에 가까웠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족이라고 안 쓰시고 유족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미 나는 죽을 거라는 걸 각오하신 그런 글이고 태극기의 깃발 휘날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꼭 광복이 될 거라고 그리고 진짜 빈 무덤에 와서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이 말에서는 아마 의거 후에 자기 시신이 고향에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각오하셨고 네. 광복의 그날이 오면은 그래도 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좀 찾아와가지고 네. 한 잔 술을 부어 놓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시를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 폭탄을 들고 예 사진 찍었던 그 장면 기억나는데 이 또 영화 암살에도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의원님도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암살 포스터에서 보면 그 장면 보면 그 사람들이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뭐라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런 아련함 같은 거 이런 게 느껴지는데 윤봉길 이사 사진도 그런 것 같아요. 입은 굳게 담으셨고 또 눈을 보면은 한없이 평화로운 그런 눈빛이거든요. 저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글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았는데 이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값 있게 죽을 자리를 찾게 돼서 마음에 한갓 번민도 없이 편안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글과 그 눈빛이 너무 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그런 마음이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지만 너무나 죄송하게도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여성 독립운동가로 김마리아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1 독립선언이 있기 전에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28 독립선언에 참여하시고 그 독립선언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곳곳을 다니면서 동경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삼천리 금수강선에서도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요.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참여하시면서 또 체포되셔서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평생을 정말 코와 귀에 고름이 잡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셨고 망명하셔서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에 황해도 의원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 가셔서 공부하시고 다시 한국에 와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갖도록 그런 민족의식을 불태우시다가 진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 운동을 그 강요를 물리치시고 거부하시다가 이제 독립을 못 보고 죽으셨는데요. 그분 말씀 중에 좋은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세권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세권 선생님이 지금 주택 분양하듯이 한옥을 그렇게 지어서 분양하신 거예요.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선어학회 건물도 지어주시고 계속 후원을 하셨죠. 근데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체포돼서 고문을 받으시고 가진 재산도 다 잃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해방 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분에게 남겨진 것은 쌀대밥과 수저 한 벌과 밥그릇뿐이고 그 옆에 조선어학회에서 완성해서 만든 큰 한국어 사전뿐이었다고 해요. 한글을 지키려는 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한글을 쓰고 그렇죠. 우리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서영애 선생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독립운동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에 어디를 찾아봐도 마지막 행방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그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원래 파리에서 독립을 맞으시고 그리고 국내로 1947년에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들어왔다가 국내 상황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정치에 관여를 안 하시고 좀 강의나 이런 거 하시다가 다시 나가셨거든요. 예전에 처음 프랑스를 갈 때 그때는 조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을 일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중국인 양자로 들어가서 중국 국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상하이에 그 중국 국적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당시에 그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또 여기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기려야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면 참 너무나 죄송하다는 마음이 계속 들고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외국인이 보면요, 당시에 한국의 뭐 역사, 문화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생생한 묘사와 함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책 속의 주인공 박선초에게 서영회 선생님의 모습이 좀 투영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투영돼 있죠. 네. 우선은 서영희 선생님이 부유하지만 한약방집 넷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양반이 아니라 평민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국인의 삶에서도 보면은 왜 그 박선초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이런 차별이 있어야 되냐고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서영희 선생님도 아마 그 양반과 평민의 그 신분 차이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서 그런 걸 쓰신 것 같고, 그 급변하는 그 개화 시기에 그런 때 나왔던 인물들, 뭐 김옥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그 인물들을 조합해서 박선초라는 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 게 아닌가 싶고, 네. 특히 또 고향을 회상하는 장면 보면은 그 풍경이 서영희 선생님이 자기의 고향에서 겪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여기에 그 서문에 봐도 역자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굉장히 유려하고 완벽한 프랑스어로 우리나라 역사를 썼다. 간행 당시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또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실제로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에서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서영의 소설에서 표현되는 문장들은 마치 아름다운 시와도 같다. 이 책은 한국 정치사에 대한 단편적인 요약본이다. 동양의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감미로움, 풍물, 풍작 등의 훌륭한 예시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게 공식적인 그 논평이었고요. 저희만의 시각이 아니라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책의 2부에 그 책 속에서 고향에 대한 묘사들이 쫙 이어지는데 정말 머릿속에 막 그려지거든요, 그 모습들이. 근데 윤봉길 의사의 고향은 예산이잖아요. 아무래도 의원님께도 예산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늘 예산하면 떠올라요. 할머니가 이제 저희를 길러주셨는데 나이를 드시면서 건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를 앞세우고 할머니 친정이라든지 그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온 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앞세우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뭐 초록 들판이라든지 쌀이 울타리라든지 이런 게 저도 많이 기억이 되죠. 그래서 예산하면 할머니와 함께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데, 할머니의 추억과 함께 또 갈 수 있는 이런 곳이 됐어요. 우리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있고 또 기념관이 있고 또 윤봉길 평화축제도 계속해서 예산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윤주경 의원님의 삶을 보면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그러다가 독립기념관의 관장을 거쳐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정치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상과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 목표가 이런 거 너무 거창하고요. 그 윤봉길 이사께서 그 농민독본에서 청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쓴 글인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낡고 물들고 더럽고 못생긴 것을 무찔러 버리고 새롭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놓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저도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아름답고 새롭고 순수하게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정치역에서 실천해내는 거,
그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그냥 저의 거창하지 않은 작은 이상이면서 목표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으로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분위기 이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예,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좀 편안한 분위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게임을 통해서 의원님의 재치와 그 순발력을 좀 보고 싶어갖고 준비했어요. 네. 뭐냐면 5자로 말해요 시간이에요. 5자 토크. 제가 이렇게 5자로 얘기하면 5자로 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천천히 하세요, 의원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애 음식은 밥과 된장찌개. 밥과 된장. 된장국. 좋아요. 끄끄. 된장국. 된장국 좋아요. 한국인의 음식이죠. 그럼요. 네. 엄마의 집밥. 이런 된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된장이 얼마나 좋은 건데. 네. 네. 자, 그러면 가고 싶은 곳은? 외국을 얘기해도 되나요? 예, 편하게 네. 가고 싶은 곳. 아, 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진짜요? 네. 오로라 보러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름에 가고 싶어요. 초록한 게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아이슬란드에서 우리 저기 사발면 한 그릇 해요. 그래요. 네, 초록을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의상도 초록색을 네, 입으셨는데. 초록색을. 제일 좋아하는 초록은 이렇게 봄에 연두빛. 아, 그렇죠. 이렇게 짙어지기 전에 연두빛. 네. 고사리 손 막 이렇게 생각나는 그 연두빛 좋아합니다. 연도 좋죠. 네. 싱그러워지네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미가 뭐야? 누워 잠자기. 누워 잠자기. 그렇지. 아, 솔직한 잠은 답변. 누워서 자야 돼. 그렇죠. 네. 아, 아주 취미세요? 잘하고 네, 별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누워서 약간 스트레칭하는 거. 네. 그런 저는 정도. 특기입니다, 그게.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게 정치란? 다섯 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너무 질문이네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알아서 여기 자막 처리해 주실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요. 내게 정치란 국민과 공감. 국민과 공감 너무 잘하시네. 오, 좋네요. 공감 능력이 있으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센스가 있으신데요. 우리 의원님의 재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아, 잘 참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역대 오자 토크 하신 분 중에 제일 제일 잘했어. 잘하셨어요. 심플하게,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너무 잘하셨어요. 국민과 공감하고 싶은 윤주경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희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라면 어땠을까? 희망 한 줄기 없는 그런 정말 암흑 것 같은 세상에서 목숨을 던지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서 고문도 당할 수 있고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알고도 버틴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는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광복을 이룰 거라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네. 당시를 보면은 정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그야말로 정복해서 지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그런 제국주의가 팽배하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힘을 키워가다 보면 결국 부딪히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폐해진 가운데 약소민족들은 다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나는 바로 그 순환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기 때문에 광복의 희망을 갖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분들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나라 망한 백성이라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그 나라 망한 백성이란 말을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정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셨던 거죠. 그분들이 그런 절망 속에 꿈꿨던 희망 덕분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 윤봉길 의사가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세요? 윤봉길 의사는 농촌 계몽운동도 하시고 또
뭐랄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하시기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찾지 않고는 이 차별과 억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확신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부딪혀서 체득한 거니까. 그러면서 그 농민 덕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천부의 자유가 있다. 그 바로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윤봉길 기자는 이 땅의 자유의 세상을 위해서 행동한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근데 저는 거기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게 우리의 독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인류의 정의를 추구한 평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 독립운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이 내 나라의 어떤 투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이 그 인류 보편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걸 추구했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세계 시민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어느 한국인의 삶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서영희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늘 분노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세계를 감동시켜서 일본의 역사 왜곡이 설 자리가 없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서영희 선생님을 통해서 보듯이 역사를 역사로만 이야기한다면은 설득력이 굉장히 줄어들지만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유럽을 설득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되고 연극이 돼서 세계를 감동시켜서 그냥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옴으로써 일본이 함부로 한국을 얘기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서영희 선생님이 바로 그 모델이셨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의원님 이렇게 뵈면 일단 독립운동 앞에서는 화합과 공감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산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계속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잘했어요. 네. 이재현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독립운동이라는 것이요. 이 당시에 파리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와는 큰 상관없는 얘기고 너무 먼 이야기고. 근데 이 책이 그런 파리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한국의 역사, 독립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이 책을 읽으시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당시에 파리 사람들이 했던 그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며칠 후면 광복절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때 광복의 희망을 보고 가시밭을 가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응원하고 또 이웃과 서로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 정신을 오늘에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한번 웃으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귀한 자리 빛내주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필수로 교육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죠. 영어? 창의력? 아니죠.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분야의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책으로 경제 상식을 쏙쏙 채워드릴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건 게으르기 때문일까?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혜택을 베푸는 제도일까? 책은 이런 질문들을 마늘과 초콜릿 등 우리에게 친숙한 18가지 재료와 음식으로 풀어내는데요. 세계적인 석학이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장하준 교수의 영양가 만점인 지식과 통찰로 가난과 부, 공정과 불평등, 복지의 확대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체적으로 경제를,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입니다. 코로나19의 습격과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렇기에 앞으로를 살아갈 생존의 무기가 절실해졌는데요. 여기 단 1%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성공의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독보적인 성공과 안정적인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그 무기가 코어 리딩이라고 말하며 핵심 읽기만 잘해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름을 읽어내는 힘과 돈의 흐름 및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법, 부자의 뇌를 훔치는 코어 리딩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금리의 역습입니다. 2022년 연준의 첫 자이언트 스텝 선언 이후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전망했지만 그 어떤 주장도 이 책만큼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서평자 박이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대 문명에서 현대 경제에 이르기까지 금리가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였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 및 자산 시장의 거품을 촉발하였는지 흥미롭게 서술한다라고 말하며 저금리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한 한국 사회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라고 서평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한국 사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금리의 역습입니다.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MIT와 하버드를 열광시킨 경제학 명강의를 담은 책입니다. 책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함인 게임 이론을 활용해 세상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국내 최초로 게임 이론을 흥미롭게 파고든 대중서인데요.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게임으로 살펴보는 인간 행동의 숨은 비밀. 모시 호프먼, 에레즈 요엘리의 살아있는 것은 모두 게임을 한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최초의 여성 정교수인 마이라 교수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고의 인기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동과 가정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일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될 때 최선의 선택으로 이끌 5단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책이자 워킹맘,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통합 가이드인 책. 마이라 스토로버, 애비 데이비슨의 머니 앤 러브입니다. 경제를 주제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린 오늘의 책들로 경제 상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해주는 책 여행.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